자, 정확한 78쪽.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자, 이 부분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저 뒤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전사 번역 들어가는 정보의 흐름, 거기까지 묶어서 시험 범위가 될 거거든. 1차원에서 시험 범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 파트에서는 산화반응하고 산전기 중화반응까지 내가 수업을 다 했는데, 산화반응, 산전기 중화반응이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시험 범위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일단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모두 다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싹 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소가 있으면 탄소화합물이야. 탄수화물은 CHO, 단백질은 CHON, 질소까지, 지질 CHO, 핵산 CHON, P 이런 것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는 일단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탄소 화합물은 맞아요. 탄수화물은 CH4로 되어 있고 주요 에너지원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 만들어지는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 포도당이 억수로 많이 들러붙으면 녹말이 되는데, 포도당이 엄청 많이 붙으면 녹말이 되는 거야. 자, 녹말은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 포도당이 엄청 많이 들러붙으면 글리코젠이 되는데, 이거는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세포의 벽,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것이다. 셀룰로스는 세포벽. 자, 그 다음에 단백질 CHON인데,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주요 구성물질, 몸을 구성한다. 근육, 뼈, 머리카락, 효소, 호르몬, 항체,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다. 자, 지질 CHO인데 지방입니다. 이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중성지방, 인지질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게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중성지방은 그냥 우리 몸에 붙어있는 비계 덩어리들, 걔들이 중성지방이고, 인지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CHONP로 이루어진 핵산이 있는데, 핵산은 D핵산, 뉴클레이크 애시드, R핵산, R 뉴클레이크 애시드, DNA, RNA로 구성되어 있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전사 번역을 통해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기여하는 게 RNA다. DNA, RNA.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말고 탄소가 없는 비탄소 화합물, 탄소 없는 화합물은 물과 무기염료가 있다. 자, 물은 일반적으로 그냥 H2O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이고, 자,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비열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무기염료,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이런 아이들을 무기염료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무기염료라 한다. 무기염료.
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이런 아이들이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체하고 뭐 중합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중합체라는 표현 안 나오고 뭐 고분자 화물, 저분자 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모여서 녹말이 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이 모여서 핵산이 될 건데,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이 모여서 녹말 단백질 핵산이 되겠죠.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이 단위체야.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된다. 또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녹말이 되고,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인 단백질을 만들 거고, 고분자 화합물 단백질을 만들 거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핵산을 만들게 될 거다.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될 것이다.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될 것이다.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된다. 자, 포도당이란 단위체가 모여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얘네들이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가서 이제 단백질부터 배워보자. 자, 단백질부터 배워보면 일단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라고? 동훈이가? 단백질이요. 글리코젠. 아니죠. 아미노산이죠. 네.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 결합 4개를 형성하는데, 여기 H, C, O, OH, 여기에 N, H2 붙어 있고, 이 자리에 뭔가 유니크한 게 붙어요. 이 자리에. 자, 산소가 센터에 있고, 안녕, 여기에 COOH가 붙는데, 여기에 이름이 카복실기, NH2가 붙는데 얘가 아미노기. 그리고 탄소에 수소에 여기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그럼 여기에 붙는 게 종류가 20가지 종류가 붙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카복실기 또는 카복실산이라고 부르는 작용기, 아미노기라 부르는 녀석. 그럼 여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놈이 아미노산,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R 자리 저쪽 부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한 상황이야. R 자리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달라지고, 그 곁사슬에 따라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결합이 이 펩타이드 결합인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야 돼.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붙이면 걔가 결국 단백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미노산이 하나 있습니다. H에 C에 H에 여기에 R1에 C에 O에 OH. 이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이 있고 H에 N에 H C에 H에 여기 R2가 있고 C에 O에 OH 있다. 이게 2번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니까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을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OH, 이쪽에 있는 H 만나서 물 분자 하나 생겨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고 OH, H가 잘려나갔지? 예.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CONH.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이 한 덩어리가 되죠. 요 붙여주는 요 결합을 부르는 이름이 그 결합을 부르는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게 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는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갑니다.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갑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H2O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두 개가 결합한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 물이 빠져나간다. 그럼 이쪽에도 또 물 빠져나가면서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하나 계속 붙여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양쪽으로 줄줄이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펩타이드 결합들이 연결되었다. 그거를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폴리펩타이드. 양쪽으로 많은 수의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을 시켰다. 그게 폴리펩타이드입니다.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펩타이드가 되면 폴리펩타이드는 아직까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건 단백질이 아닌 거고. 자, 폴리펩타이드를 적절한 모양에 따라서 구부리고 접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도록 물건을 만들면 되는 거야. 구부리고 접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단백질이야. 그때부터 단백질이야. 폴리펩타이드 자체는 단백질이 아니다. 일단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두 개가 붙었어. 근데 펩타이드 결합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수의 아미노산을 붙여주면 걔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아직 단백질이 아닌데 원하는 형태로 구부리고 접고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봐라.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있는데 이 두 개가 들러붙을 때 물 분자 하나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을 거고 이 그림을 보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으수 많이 연결되어 있지. 여기까지 오면은 저게 폴리펩타이드고 폴리펩타이드는 그냥 폴리펩타이드일 뿐 아직 단백질은 아닌 거죠. 단백질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부리고 접어주면 단백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에 따라 붙어 있느냐?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요. 뭐 이렇게 들러붙으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들러붙으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단백질의 종류마다 아미노산의 개수와 결합 순서가 다 다르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뒷페이지 와봐라. 문제 하나 풀자. 85쪽으로 오세요. 85쪽으로 와서 8번 문제를 봐라. 동우가
85쪽에 8번째 기억 부분 이거 뭐 NH2 얘 부르는 이름이 아미노기지. 니은 부분은 카복실기죠. 그러면 기억 보기에 기억은 카복실기이다. 틀린 말이고. 기억하고 니은하고 탄소하고 수소까지는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적인 부분이지. 다른 거는 벼사슬 R 얘만 다른 거잖아. 그러면 니은은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적이다. 니은 보기 맞고. 아미노산은 겹사슬이 다른 20종류가 있다. 이것도 맞다. 그러면 답은 몇 번? 9번이다. 자, 9번 문제를 보세요.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을 붙였어. 그 자리에 기억이라고 화살표를 끊어놨다고. 그럼 기억 저거는 아미노산 2개를 붙였지? 저게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럼 기억이 맞고. 자, 기억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 물이 한 분자 첨가된다. 빠져나가는 거지. 니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X는 문제를 잘 읽어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라 했으니까 X는 이미 단백질이 된 거야. 폴리펩타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면 X는 단백질이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디귿 보기에는 맞지? 그러면 정답 4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성희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갑시다. 아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뉴클레오타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DNA이고,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RNA입니다. DNA는 저장,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은 RNA. 그러면 DNA든 RNA든 어쨌든 얘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1대1대1로 붙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뭐 내가 이 아이들의 생긴 모양을 잘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 한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로 할 거야. 그럼 여기 당에 또 인산이 붙고 당이 붙고 염기가 붙고, 여기에 인산이 붙고 당이 붙고 염기가 붙고, 이렇게 줄줄이 붙어 나가겠죠? 그럼 줄줄이 붙어 나가면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억수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붙어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근데 어쨌든 이 한 세트가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자, 그러면 DNA는 여기 있는 이 당의 이름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DNA라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디옥시리보스라서 쟤는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RNA는 여기 구성되는 당이 리보스입니다. 리보스라서 RNA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인산은 어차피 같아. 자, DNA면 인산의 당입니다. 당인데 이 당이 누구다? 디옥시리보스고, 그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네 종류의 염기가 붙는다. 인산의 이 당인데 이 당은 리보스고, 그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붙어 있다. 그럼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 4개의 종류가 있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4개의 종류가 있고,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아닙니다. 핵산이라 하면 DNA와 RNA를 포괄하는 거야.
그럼 DNA와 RNA를 싹 다 묶었을 때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종류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까지 5종류의 염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다르고 다른 거라고. 문제에서 분명히 핵산의 염기는 몇 종류냐 물어봤는데 핵산을 DNA 플러스 RNA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개, RNA를 구성하는 염기도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동훈가? 네. 오늘 그 저번 주에 수업 들었던 상황하는 유튜브를 꼭 보고 아, 그건 했었을걸요. 어? 그건 했었어요. 그거 들었어? 네. 아, 그거는 그때 같이 수업하지 않았어요. 산염기 네. 그게 뭘 한다지? 그 앞반 수업이걸요. 그 앞번 수업에 네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래요. 응. 아, 그럼 상관없는가? 그 앞번이 네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그 앞번 수업이고 지난주 수업이 산화하는 지난주 이제 안 왔었나? 한번 안 하셨는데 기억이.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핵산이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들러붙어야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은 얘가 DNA 또는 RNA의 안녕 4분의 4개라 이중 나선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핵산의 종류 DNA, RNA가 있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 이거. RNA는 단일 가다.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RNA는 유라신. 유전 정보를 저장,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RNA는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붙어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혹시 뭐 모르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건데 성윤아 혹시나 이걸 물어보면 답변은 해주세요.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얘는 분명히 한 가닥,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DNA를 그려놓으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산과 당, 염기. 인산과 당 사이의 결합과 염기와 당 사이의 결합, 여기 있는 당과 인산 사이의 이 결합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이건 공유결합이고 여기 있는 염기, 아데닌과 여기 있는 타이민,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 이거 점점점점점점 적어놨지.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도 점점점 적어놨죠. 이 염기와 염기 사이에 형성되는 이 결합은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다. 통합화학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라서 수소결합은 잘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다음에 그대로 질문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인산과 당과 염기 이 결합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이고 염기와 염기 사이의 요놈은 수소결합이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A 앞에는 반드시 T야. C 앞에는 반드시 G입니다. A 앞에는 반드시 T이기 때문에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 같고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토신 앞에는 반드시 구아닌이야.
그래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개수도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뒤에 문제들을 풀어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노차님. 자, 13번 봐라. 인산, 당, 염기제. 그러면 기억은 당이제. 기억이 당이면 당에는 탄소가 있겠니 없겠니? 당에 탄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든 무슨 당이든 탄수화물은 전부 다 당에는 탄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을 구성하는 거에 탄소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DNA의 단위체라고 했잖아요. DNA의 단위체이면서 여기는 니은 자리는 염기잖아. 염기의 종류는 몇 종류?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미역고기도 맞죠? 그 다음에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이렇게 적어놨지.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디귿 보기는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는 그림을 보니까 이거 2가닥이고 나는 1가닥이죠. 2가닥으로 되어 있는 얘는 DNA고 1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노가는 RNA입니다. 그래서 가는 DNA, 나는 RNA이다. 기억 1번 보기 맞죠? 가는 DNA니까 얘의 단체는 디옥시리보스잖아. 틀렸네. 2번이 답이고 나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RNA니까 유전정보 저장 단백질 합성이 많이 한다. 둘 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은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4번 문제. 자, 요거 인산당 염기가 2가닥이죠. 그러면 이건 2가닥. 여기 이쪽에 1가닥, 이쪽에 1가닥이니까 2가닥이니까 얘는 DNA네. DNA면 이 당은 디옥시리보스 맞네요. 인정? 그 다음에 C와 기억. 요거 염기와 염기 사이 이거 수소결합 맞지? 그 다음에 C가 있고 기억이 뭐냐 그러면? 여기 기억. C 앞에 CG AT 아닙니까? 니은은 T죠. AT CG죠. 자, 얘의 비율이 35%야. 그러면 구안이 35%면 C가 사이토신은 35%겠죠? 둘이 합쳐 70이지. 그럼 AT 하면 얼마고? 30% 돼야죠. 이 둘이 합이 70%니까 AT의 합은 30% 돼야죠. 그럼 얘 15%, 얘 15%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니은, 타이밍의 비율은 몇 프로? 15% 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쪽을 진도 나가보자, 성윤아. 이 새끼가 안 일어나. 전화하는 거 아니야. 성윤아! 오케이. 자, 가자. 자, 조금만 더 갑시다. 오늘 너무 피곤한 날입니다. 264쪽 가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 뭐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잖아요. 다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다 자,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인데 진화는 264쪽입니다. 진화는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생물의 구조나 특성이 변해가는 현상 자체를 진화라고 할 겁니다. 진화라고 할 거고,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나오는데 변이와 자연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 다윈, 찰스 다윈. 자, 이 사람은 자연선택과 진화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단 이 순서를 기억을 해요. 과잉생산과 변이. 과잉생산이 되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어떤 숲이 있는데 여기에 기린이 한 10마리 정도가 적당히 살 수 있는 동네였는데 기린이 새끼를 많이 퍼뜨리면서 기린 한 20마리 정도가 살게 되었다. 당연히 10마리 정도가 서식할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는 공간에 20마리가 살게 되면 먹이가 부족하겠죠. 어쨌든 과잉 생산이 나타난 거야. 자, 근데 이 과잉 생산된 개체들은 이렇게 개체의 특성이 다양했다 이거죠. 키가 큰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완전히 짧은 기린도 있고 특성이 다양했다 이거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변이가 일어나면서. 그럼 이 다양한 기린들은 이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존 경쟁이고. 자,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목이 긴 기린들은 먹이를 먹기 유리하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목이 짧은 기린들은 먹이를 먹기가 불리하니까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면 목이 긴 기린은 살아남게 된다.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기에 불리한 형질을 가진 아이는 죽어나간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반복이 되게 되면 목이 긴 기린들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기린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는다. 과잉 생산과 변이가 일어나고 생존 경쟁을 통해 자연 선택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그대로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과잉 생산과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목이 긴 놈들은 살아남았고 목이 짧은 놈들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목이 길었다. 근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조금 섭섭한 거는 당시 다윈이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유전자라는 개념도 생물학적인 개념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염색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유전의 기본 개념들이 정립이 안 돼 있던 시기야. 그러니까 다윈님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째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좀 섭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좀 섭섭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윈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이 뭐냐? 읽어라 봐라. 시험 절대 안 옵니다. 생명과학의 이론의 기반을 제시를 했고,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경쟁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의 정당화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경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게 합리화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연 선택의 그 과정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변이가 있는데,
변이는 어떤 생명체, 생물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 특성이 변하는 것, 그게 변이야. 자,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는 두 가지로 제1번 유전적 변이가 있고 2번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자, 유전적 변이라는 것은 객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나는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도 목이 길어지는 겁니다. 목이 긴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나는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면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진화의 운동력이 되는 거고,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형질의 특성입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알통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통이 키워진 거죠. 그럼 내가 알통이 크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알통이 큰 건 아니다 이거지. 나는 후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알통을 키웠는데 당연히 그 알통은 자손에게 유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육질의 남자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집에 자식이 근육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획득 형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돌연 변이 별표 3개 치고 유성 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여기도 별표 3개를 치세요. 자, 그러면 어째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느냐? 왜 변이가 나타나서 부모와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색깔이 왜 이래? 색깔이 구분이 안 되냐? 너도 구분이 안 되냐? 치유전자. 자, 얘만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예. 얘만. 자, 원래는 요런 붉은색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이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뜬금없이 태어났지. 이 아이가 그냥 돌연변이야. 왜냐하면 얘는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라고. 왜 생겨났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돌연변이야. 그럼 이 아이는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 자식은 초록색, 그 밑에 자식도 초록색, 그 밑에 자식도 계속 초록색 유전자, 초록색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돌연변이는 그냥 오랜 세월의 번식 과정에서 게릴라성으로 랜덤으로 태어나는 아이인 거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초록색은 유전자 자체가 달라진 놈이니까 계속 초록색 아이를 낳겠죠. 그러니까 초록색 개체들이 더 생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죠. 흰둥이하고 그 다음에 요 갈색이냐 얼룩이 갈색이하고 흰둥이하고 갈색이하고 새끼를 낳아주면 얘의 유전자와 이 녀석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재조합이 되면서 흰둥이의 갈색 얼룩, 갈색의 흰색 얼룩, 또는 그냥 흰색, 또는 그냥 갈색, 다양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겠죠. 다양한 유전자 조합, 얘와 얘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다양한 형질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결국에는 변이가 발생하고 그놈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선택이 될 거야. 변이가 일어나고 자연선택 과정. 또
또 살다 보면 또 변이가 일어나고 자연선택.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 서서히 진화해 갈 거야. 과거의 생물의 특성과 현재의 생물의 특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럼 뒷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 보세요. 핀치새가 있는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런 핀치가 있었는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어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자, 그 와중에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 중에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이 아이가 선인장을 먹기에 유리하더라.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자연 선택이 된 거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이 핀치새가 이 씨앗을 까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두꺼운 부리를 가진 얘가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하고 그래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도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두꺼운 부리, 자연 선택에 의해서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부리 모양이 먹이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다. 먹이 때문에 부리 모양이 길고 뾰족해진 건 아니고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다음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다.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아이가 살아남았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뭐 누가 유리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생존에 유리한가. 자, 그럼 봐라. 이런 동네에서는 흰나방이 유리하나 까만 나방이 유리하나 살기에 흰나방이 유리하겠죠. 자, 근데 이런 동네는 까만 나방과 흰 나방이 있으면 까만 나방은 눈에 잘 안 띄는데 흰 나방은 눈에 잘 띄지.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까만 나방이 생존에 유리하겠죠. 어쨌든 이 동네에서는 흰 나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이 동네에서는 검은 나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쨌든 다양하게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낫모양의 적혈구 유전자. 낫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는 살기에 불편합니다. 얘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개체수가 적어. 자, 근데 낫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낫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아이들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더라고. 말라리아에. 아니요. 자, 희한하게 얘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말라리아에 자주 걸리는 이 지역은 오히려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잘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아이들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살아남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뒷페이지로 또 가자.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인데, 자, 그냥 세균, 일반 세균들이 있었고, 일반 세균들이 있는데, 뜻밖의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겨났지. 동우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왜 생겨났냐? 저는 돌연변이. 돌연변이와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겨난 거야. 인정? 자,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는데 여기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세균은 많이 죽었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았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존에 유리하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세균은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생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일반 세균보다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 세균이 자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일로 와봐라.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쉬운 부분이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하세요. 자, 다음 4번 문제. 기린의 진화 과정인데, 자, 가을을 보면은 기린의 목의 길이가 어때요? 가까이. 다양하지? 네. 가에서는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 목 길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억이 맞죠? 나를 보면은 목이 긴 놈들은 먹이를 먹고 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죽었지.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에서는 결국에 목이 긴 놈들끼리 풀 뜯어 먹고 있다 아이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집 자식들도 다 어떻게 되냐?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또 가봅시다. 자, 뒷페이지로 와서 9번 문제를 보면 자, 봐라. 나뭇잎을 먹는 핀치는 이렇게 되고 곤충을 먹는 핀치는 이런 게 살고 선인장이 많은 동네에서 얘가 살고 씨를 먹는 핀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억보기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여 자손에게 유전된다. 기억보기 맞나? 자주 사용하는 내 알통이 자손에게 유전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자주 사용하더라도 그건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핀치의 뿌리 모양에 따라서 먹거리를 잘 먹느냐 못 먹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뿌리 모양에 따라서 자연 선택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맞는 말이지. 그럼 각 섬에 사는 핀치는 지금 뿌리 모양이 다 다르지. 그럼 애초 서로 다른 종에서 진화한 거야? 아니면 서로 같은 종에서 출발한 거야? 서로 같은 종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뿌리 모양이 달라진 거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고. 자, 뒷페이지로. 자, 항생제 내성 세균 이야기. 자, 기억 보기. 야가 지금 기억 억수 많은 거 있지? 얘는 일반 세균이고 니은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죠. 그럼 기억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겨났는데 걔네들이 자손을 퍼뜨리고 있지. 항생제 내성 세균의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억이 유리하냐, 니은이 유리하냐? 기억은 다 죽고 있지. 니은은 자손을 퍼뜨리고 있죠. 기억과 니은 중에서 누가 유리하다? 니은이 유리하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3번. 3번이 되겠죠. 그럼 아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녕 4번에 앉아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고 얘는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데보다는 높다. 다른 데보다 높다. 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으니까. 자,
자, 말라리아는 남모양의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좀 애매한데. 자, 생존에 불리한 형태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연히 선택되지 않는다.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은 생존에 불리한 겁니다. 근데 환경이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 되니까 얘들이 오히려 유리해지죠. 변하더라도 자연 선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 꼬박꼬박 풀면서 정리하세요. 근데 이게 당장 1차 고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는 거죠. 오케이. 오늘 조금 일찍 마칩시다. 오늘 2개 챕터 진도 나왔고 다음 시간에 또 2개